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시간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컴퓨터 문제로 며칠 일이 중단되었는데 마침 또 큰아들이 관절에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수술까지 감행해야 했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아들이 재활에 들어갔고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돌아보니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네요. 말씀도 안 드리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예전처럼 매일 아침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틀에 하나, 하루에 하나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잊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의 삼관왕 다큐멘터리 디렉터가 촬영한 12분 분량의 한국 영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5년간 쌓아온 삼관왕 디렉터의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죠. 영국 BBC에서 방영된 이 한국 영상은 6,800만 영국인들을 일제히 경악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방송이고 과연 영국 BBC 디렉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BBC의 다큐멘터리 디렉터 아일린 브라운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명소를 10년 넘게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3번의 국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고 유럽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발굴하는 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죠. 제 명함에는 유럽 문화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 다음 시리즈 세계의 쉼터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중세 여관과 프랑스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유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휴식 공간들을 담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그때 로버트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새 프로젝트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청자 조사 결과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 두드러진다는 거였죠. 로버트는 세계의 쉼터 시리즈에 한국의 휴게소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한국, 휴게소,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조그만 화장실과 자판기 몇 개 있는 곳을 찍으러 아시아까지 가야 한다니요. 로버트는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휴게소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10년 경력의 베테랑 디렉터가 고속도로 화장실을 촬영하러 아시아까지 가야 한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서류 하나를 제 책상에 내려놓고 다음 주 출발 일정을 확정했다고 알려줬죠. 촬영팀은 제이크와 소피가 함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로버트를 노려보며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유럽 최고의 역사적 숙소들을 담을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고속도로 쉼터를 촬영하게 될 운명이 되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시아는 결국 유럽을 모방한 저급 문화일 뿐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여행 가방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촬영은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겠다고요. 한 주면 충분할 겁니다. 그보다 더 오래 머물 가치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제 경력에 5점을 남길 이 프로젝트를 어서 끝내고 다시 진짜 다큐멘터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진행할 다음 프로젝트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오래된 마을들, 또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숨겨진 농가 숙소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휴게소 같은 현대적 시설물이 아니라요. 짐을 싸면서도 내심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이런 하찮은 주제를 다루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프로페셔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죠. 어쨌든 BBC의 간판 다큐멘터리 디렉터니까요. 촬영 장비 목록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주일의 시간 낭비가 시작될 참이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내심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제 옆자리에는 카메라맨 제이크가, 그 옆에는 보조 디렉터 소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여행에 들떠 있는 듯 했죠. 특히 소피는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며 끊임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소피는 한국 음식과 케이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차갑게 일의 본질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는 것이지 관광객이 아니라고요. 제이크가 태블릿을 들고 한국 휴게소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려 했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휴게소는 휴게소일 뿐이니까요. 자료를 뒤로 밀어내고 눈을 감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식사가 나왔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이번 촬영이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될지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중세 여관들과 프랑스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카페들을 담을 수 있었는데 대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화장실을 촬영하게 됐다니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잘 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촬영을 빨리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날 휴게소 두세 곳, 둘째 날 또 두세 곳, 그리고 남은 시간에 약간의 보충 촬영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었죠. 길어야 3일이면 모든 촬영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공항 내부의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공항들을 많이 다녀봤기에 이 정도에 감탄하진 않았죠.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는데 눈앞에 아일린 브라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죠. 지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한국교통문화연구소의 인턴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에 살짝 놀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겉으로만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죠. 지수는 밝은 목소리로 계획표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의 유명한 휴게소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일정표를 흘낏 보니 계획이 꽤 빽빽했습니다. 휴게소 몇 군데 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정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숨을 삼키며 지수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런던에 있는 내 아파트를 그리워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맛있는 와인, 그리고 유럽 문화 채널이 그립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객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편안했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며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는 다짐만 반복했죠. 지수가 건넨 일정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휴게소들. 이 모든 곳이 정말 촬영할 가치가 있을까? 의구심을 품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밤새 뒤척였던 기억이 나더군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런던에서라면 한밤중일 시간입니다. 씻고 준비를 마친 후 로비로 내려갔죠. 지수는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깔끔한 모습으로 밝게 인사하더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생기발랄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제이크와 소피도 곧 합류했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식사 중에 지수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횡담도 휴게소가 첫 목적지라고 했죠. 무슨 휴게소 이름이 이렇게 특이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 휴게소는 그저 번호로 불리거나 위치한 지역 이름을 따를 뿐입니다. 차에 올라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차량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제 예상과는 달랐죠. 하지만 여전히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운전하면서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고속도로 발전 역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1970년대부터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경제 발전과 함께 도로망도 급속히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휴게소는 정말 간단한 시설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문화와 관광, 식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유럽의 숨겨진 보물들을 감명 깊게 봤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제 다큐멘터리를 알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북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을 담은 에피소드가 최고였다는 지수의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수는 저처럼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관광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녀는 제 작업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휴게소가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봤어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냐고요. 지수의 대답이 의외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라고 했어요. 유럽의 작은 마을 카페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휴게소는 현대사와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였죠. 내심 감탄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볼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의 휴게소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지수의 말처럼 특별한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시골스러워졌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어요. 이런 자연 풍경은 어디서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의 첫 목적지가 나타날 것이고 제 편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이크와 소피는 이미 카메라와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와 비교하자면 도로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차들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지수가 앞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것이 횡담도 휴게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건물 단지를 보고 순간 놀랐어요. 제가 기대했던 작은 휴게소가 아니라 마치 현대적인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멀리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주말도 아닌 평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장비를 챙기고 휴게소로 향했죠. 제이크와 소피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로비와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화장실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지수가 설명하길 어느 화장실이 덜 붐비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영국의 고급 호텔 화장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자동 소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고요. 이어서 식당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당이 즐비했고 그중 한 곳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로봇이 능숙하게 면을 삶고 정확한 양의 소스를 넣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영국의 휴게소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나 샌드위치 정도인데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한국 전통 음식부터 서양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죠. 한쪽에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있었고 심지어 신선한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휴게소 한쪽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와 꽃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휴게소라기보다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이미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소피는 메모를 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횡담도 휴게소의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니 서해안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광활한 바다와 다리가 어우러진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휴게소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죠. 지수가 저에게 이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기능한다고 설명했어요. 주말이면 이 전망대를 보기 위해 일부러 들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휴게소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다니요?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지수의 추천으로 한국 전통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음식이 나왔고 맛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영국의 휴게소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공간이었습니다. 청결함, 다양한 시설, 품질 좋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영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새로운 것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이곳이 특별한 사례일 뿐 다른 휴게소는 평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 방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곳의 사례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목적지인 경부고속도로의 안성휴게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크와 소피는 이미 방금 본 휴게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지수는 안성휴게소가 경부고속도로의 대표적인 휴게소이며 특히 지역 특산물 시장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계절마다 다른 테마 이벤트도 열린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횡담도는 수도권 근처의 특별한 휴게소일 뿐이야. 다른 곳은 아마 평범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달려 안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또 다시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이곳 역시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푸드코트가 자리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휴게소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이었고 매주 다른 공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했죠. 이 광경을 보며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렸습니다. 음식점 몇 개와 커피숍, 그리고 대부분 지저분한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문화 체험은커녕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찾기 힘들었죠. 지수는 저를 휴게소 한쪽에 있는 도서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무인 도서관으로 여행객들이 책을 자유롭게 빌려 읽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이크와 소피도 이런 시설에 감탄하며 여러 장면을 촬영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들 사이에서 지수는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을 추천했어요. 평소 낯선 음식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며 이 휴게소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간, 소통의 장소라는 지수의 말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맛과 품질에도 놀랐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영국 휴게소의 냉동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저희를 휴게소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설계된 놀이공간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지수는 이 휴게소가 단순히 여행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특산품들은 대부분 인근 농가에서 직접 공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부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소는 지역과 여행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경력의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성휴게소를 떠나기 전 지역 특산품 코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성의 유명한 배와 포도, 그리고 다양한 장류와 김치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모든 제품에 영어로 된 설명이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소피가 몇 가지 제품을 구매했고 제이크도 한국 전통차를 사서 마셔보겠다며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 역시 몇 가지 제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꿀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작은 병 하나를 구매했죠. 휴게소를 나오며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휴게소가 한국 전역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곳만 방문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지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물론 규모와 시설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모든 주요 휴게소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였어요. 차에 다시 오르면서 제 마음속 편견이 더욱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휴게소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생겼어요. 지수는 내일은 영동고속도로의 횡성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특색이 있다고 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제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에 담긴 휴게소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며 잠을 청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희는 영동고속도로의 횡성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죠.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부터 폭우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었어요. 지수는 침착하게 운전하며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폭우가 시작되기 전에 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고속도로 중간쯤 왔을 때 예상보다 빨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점점 그 강도가 세졌습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와이퍼가 최대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지수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죠. 고속도로 전체가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2km 지점에 도로 일부가 침수되었다는 경고였어요. 지수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미 주변 도로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죠. 내비게이션에서는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행히 500m 앞에 작은 휴게소가 있었어요. 지수는 휴게소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비상 상황이었지만 지수의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차량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은 완전히 폭우 속에 잠겨 있었고 몇몇 저지대 주차구역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내부는 예상외로 질서정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대피해 있었지만 어수선하거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했죠. 지수는 휴게소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도로 상황과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이크, 소피와 함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휴게소 내 방송이 나왔어요. 현재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어 통행이 제한되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휴게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안내였습니다. 또한 휴게소에서는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임시 숙박시설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지수가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소 2-3시간은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도로 관리 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일정이 꼬여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이 상황 자체가 한국 휴게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휴게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죠. 놀라운 것은 휴게소 직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대피 공간을 마련하고 식당에서는 추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임시 놀이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무료 핫초코를 나눠주었어요.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제이크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휴게소의 새로운 면모, 그것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 대피소로서의 역할이었죠. 이런 측면은 우리 다큐멘터리에 깊이를 더해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거의 강이 된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휴게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대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었죠. 폭우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횡성휴게소 방문은 취소되었고 우리는 다음 날 다시 시도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비상 상황에서의 휴게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풍성함을 더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갠 상태였습니다.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같이 사라졌죠. 우리는 다시 횡성휴게소로 향했어요. 도로 곳곳에 어제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구간이 이미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의 재난 복구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의 복구는 최우선 순위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린 다음 날에도 대부분의 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죠. 드디어 횡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앞서 방문한 두 휴게소와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지역의 특산물인 한우를 중심으로 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는 횡성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한우를 테마로 한 다양한 식당과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횡성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생산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특이한 점은 휴게소 한쪽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였습니다. 지역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또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한우 전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한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지수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휴게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수는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함께 휴게소도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었지만 점차 여행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휴게소에서 만난 한 노인 관리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30년간 횡성휴게소에서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건물에 화장실과 간이 식당만 있었던 곳이 이렇게 발전한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휴게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것은 곧 지수가 처음에 말했던 휴게소는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이 다큐멘터리가 오히려 제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관리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역시 이 여정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편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놀라웠어요. 한국의 휴게소를 통해 보게 된 것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발전 과정,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BBC 사무실로 향했어요. 로버트가 제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물었죠. 어땠어, 아일린? 시간 낭비였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로버트.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였답니다. 로버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저는 편집실로 직행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5분짜리 짧은 세그먼트였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휴게소 문화에 대한 1시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크와 소피도 저의 결정에 기뻐했어요. 그들 역시 이번 경험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로버트와의 회의에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휴게소가 어떻게 단순한 쉼터를 넘어 문화, 음식,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심층 다큐멘터리였어요. 로버트,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공간이에요.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편집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다양한 측면을 담아내려다 보니 구성이 복잡해졌죠. 휴게소의 역사적 발전, 문화적 의미, 경제적 영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까지 다루어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한국의 고속도로 오아시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영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청률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거였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교통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영국 휴게소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 성공을 계기로 BBC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와의 인연도 계속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한영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지수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한국 휴게소의 미래, 새로운 혁신, 컨퍼런스 연사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죠. 사무실 벽에 걸린 한국 휴게소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두꺼운 안개였어요. 그 안개가 걷히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한국의 휴게소였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탔던 버스가 전복되어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주변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버스 승객이었던 한 한국인 여성이 자신도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버스에서 아이를 구조하여 빠져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이 한국인 여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벨라 샌더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간호일이 얼마나 숭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오던 아이였어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죠. 제가 그렇게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 데에는 한 한국인 언니의 역할이 매우 컸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동시에 큰 의미를 주었던 그날의 기억. 그 사건은 17년 전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고 있었어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언제나 스케줄이 바쁘셨던 엄마가 모처럼 휴가를 냈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엄마랑 늘 가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돼서 몹시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오른 버스 안은 잔잔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차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그런데 너무 평화로웠던 탓이었을까요? 제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하고 미소를 지은 그때 쾅!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눈앞이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온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대로 다시 땅으로 고꾸라진 저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눈앞은 매캐한 연기와 불길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엄마를 부르며 울어댔지만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의식이 흐려져 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냥 이 아픔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을 거예요.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허공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이내 점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연기가 거치고 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얼굴은 비록 피와 먼지, 범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버스에서 내린 뒤 새카맣게 그을린 어떤 사람 옆에 저를 부드럽게 뉘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름이 주연이라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제 이름과 혈액형을 묻고 주머니에 있던 펜을 꺼내서 제 손목에 혈액형을 적어주었습니다. 여전히 공기는 매캐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저를 구해줬던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다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옆에서 아무런 미동 없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었던 저는 그렇게 다시 기절하고야 말았죠. 제가 눈을 뜬 건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함과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산소호흡기가 달려있는 탓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몸의 떨림을 저조차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이 호흡기와 링거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절 묶어놓고 있는 것 마냥 공황 상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엄마를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저는 서서히 호흡이 잦아들며 몸부림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줬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더니
안쓰러운 눈을 하고는 말했어요. 내 이름 기억해? 저는 눈물을 툭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연이라고 힘겹게 말을 했고 여성은 제 바이탈 상태를 체크하더니 빠르게 산소 호흡기를 모두 제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게 악몽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의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한편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슬픔을 느끼며 언니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더 이상 내 곁에는 늘 다정했던 우리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슬펐어요. 그때 주연 언니는 제게 혹시 불러줄 만한 다른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릴 적 이미 마약에 취해 살던 아빠를 잃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역시도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라오셨기 때문에 저에겐 이제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제 얘기를 들은 주연 언니는 가엾다는 듯이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린 저였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자잘한 골절과 부상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상태였기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었죠. 병원 TV에서는 제가 당했던 버스 전복 사고에 대한 뉴스가 연신 쏟아져 나왔었어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치우치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버스의 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버스는 곧장 도로를 벗어나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했던 겁니다. 버스는 여러 번 구르며 심하게 변형되었고 버스에는 불이 붙으며 화재까지 일어났으니 사실 여기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승객들이 중상을 입었고 일부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는 TV를 보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의 끔찍했던 잔상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 그 속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람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건 바로 주연 언니였습니다. 언론과 방송국에서도 절뚝거려야 하는 부상을 입고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던 한국인 주연 언니를 조명했습니다. 언니도 버스의 승객이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TV를 지켜보던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 주연 언니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이마와 팔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입고 있던 청바지도 반쯤 찢어진 채 피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버스와 도로를 오가며 사람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한 아이를 안고 버스에서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언니가 안고 있던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화면 속 언니는 저를 안고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미국의 영웅이라며 언니를 호명했어요. 이름은 이주연으로 한국인이고 한국 출신의 간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얼마 전에 미국에 파견 왔던 간호사였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연 언니에겐 타지라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수많은 미국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검은 머리 영웅이었다며 연신 언니를 극찬했었어요. 분명 주연 언니도 큰 부상을 입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하자 그럴 때면 늘 저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인 주연 언니였습니다. 시간은 한참 흐르고 저의 부상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늘 저를 보살펴주던 주연 언니를 보기 어려웠었습니다. 병원을 혼자 돌아다니며 주연 언니를 찾았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간호사분들이 저를 케어해줬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없이 우울감에 빠져들고만 있었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사무치게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인 주연 언니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연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언니를 보자마자 어디 갔었냐며 눈물을 터뜨렸죠. 언니는 미안하다며 산책을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 날의 날씨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날씨조차도 참 얄밉게 느껴졌어요. 난 엄마를 잃었는데 난 이렇게 몸도 아픈데 뭐 한다고 날씨는 이렇게 따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벨라야,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니? 언니의 말에 저는 당연히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당연히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한국이라면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주연 언니가 처음이었죠. 주연 언니는 저에게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가보면 어떻겠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는 언니의 한국행 제안에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갑자기 한국행 이야기를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 언니가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치료와 살던 집의 정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겠지만 언니도 분명 부상을 당했기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적금과 임시로 지내고 있던 거처를 모두 정리해서 병원에 들어가야 했던 일부 비용들을 모두 지불했었다고 해요. 미국의 병원비는 사실 엄청 살인적이에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은 병원비가 없어 그냥 집에서 몸이 아픈 채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파산난다며 극심한 의료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체온 체크만 해도 미국 돈 약 $100, 한국 돈으로 약 13만 원 가량의 병원비가 청구돼요. 심지어 미국 임산부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1박 2일 만에 퇴원해도 무려 병원비가 미국 돈 $50,000, 한국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청구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의료비로 인한 사연들은 정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전해질 정도예요. 이걸 알고 있던 주연 언니는 저를 위해서 자신이 모아둔 돈들을 저를 위해 썼던 거예요. 물론 사고로 버스 회사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되었지만 단순 부상 치료 이외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후유증까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모든 걸 해결하고 난 뒤에 저에게 다가와 한국행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잃고 난 뒤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주연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연 언니의 제안대로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났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분명 저에겐 엄마가 있었고 저 아래 내가 살았었는데 지금 제 옆에는 한국인 주연 언니가 있었고 저는 제가 태어난 미국을 떠나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보니 이 모든 게 꿈 같았고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주연 언니도 알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놀라웠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태어나 눈으로 보며 와! 하고 소리내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TV에서 SF 미래 도시들을 연상케 하는 모습들이 한국의 현실로 있었거든요.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공항에는 주연 언니의 지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연 언니 지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고소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때 처음 먹었던 한국에서의 첫 식사가 언니와의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언니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언니가 근무하던 한국의 한 병원에서 남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 부상이나 타박상 등 외적인 부상은 모두 좋아졌지만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었거든요. 실제로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날의 사고 현장들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슬피 울며 저를 떠나가던 엄마의 모습도 아련하게 그려졌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저는 정말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치료해 나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항상 저의 옆을 지켜주던 주연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동안 제 앞에 보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겪어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곳은 미국도 아닌 낯선 한국이었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병원에 혼자 남겨진 채로 있어야 했으니 외로움이 배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처럼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돌아다니며 언니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병실에 앉아 혼자 훌쩍이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주연 언니인가 싶어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었는데요. 병실을 들어온 건 공항에서 만났던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이었습니다. 훌쩍이고 있던 저를 본 주연 언니 지인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항상 옆을 지켜주던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불과 몇 주 전에 저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고 같이 밥까지 먹었는데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병실을 뛰쳐나가 울먹이며 주연 언니를 찾았어요.
저의 뒤를 따라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이 따라 나왔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는 세상을 떠난 게 사실이었어요. 심근경색 증상을 늘 안고 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의 그날 이후 후유증 역시 저만큼이나 심하게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저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뒤에 언니는 그제서야 마음 편하게 세상과 작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세상을 떠난 날 환하게 웃으며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과 언니가 잠든 곳에 찾아갔었어요. 평택이라는 곳의 한 추모공원이었죠. 그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짐하게 되었었어요. 언니가 떠난 자리,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연 언니의 친언니였던 이주미 선생님 댁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주미 선생님은 결혼해 아이가 있으셨고 제가 주미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주미 선생님은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셨고 그 덕에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연세대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주연 언니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배워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의료 인프라와 기술, 의료 접근성과 비용 등 국민들이 의료를 접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진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연세대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1년간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미국 땅을 다시 밟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주미 선생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미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었어요. 그 충격은 수업 시간에 왔었습니다. 미국 교수님은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시작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들을 언급하셨죠.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이라던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하는 눈치였죠.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 말을 중간에 자르시더니 너는 아직 학생일 뿐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교수님은 한국의 의료기기, 의약품, 심지어 의사들의 실력까지 모든 게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학교 밖에서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죠. 한 번은 친구들과 식당에 갔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친구가 식당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한국인들이 자꾸 미국으로 유학을 오니까 우리 미국인들의 자리까지 뺏기게 되는 게 아니냐면서 조롱 아닌 조롱을 이어갔었죠. 또 다른 날에는 한 백인들이 지나가는 한인 가족들을 가리키며 저 동양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있어. 왜 자꾸 자기들 나라 놔두고 미국에 와서 있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듣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미국을 떠나던 시기 미국의 방송에서는 저를 구해준 한국인 주연 언니를 미국인들의 영웅이라며 방송에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시간 주연 언니의 흔적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그렇게 방송에서 영웅이라며 소리 높였던 언론 뉴스들은 모두 삭제되어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저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이었던 미국이 고작 이런 나라였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의과 대학이었던 만큼 강의에 대한 주제는 늘 의료학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큰 실망을 하던 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료 쪽으로는 저명했던 제임스 웨이커라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했던 공간에서였죠. 제임스 웨이커 교수님은 미국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었어요. 사실 미국은 아주 가벼운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수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며 교수님은 강당에서 발언하셨어요. 저도 미국인이지만 미국인들은 우리 미국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실한지 알면서도 자꾸만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예요. 하지만 미국의 모습이 어떤가요?
말도 못하게 비싼 의료 비용과 빠른 대처가 안 되고 간단한 구급차 하나가 출동하는 것마저도 많은 준비와 서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의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인 한국을 언급하셨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본 그 어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보다 훌륭합니다. 사실 우리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때 한 미국인 학생이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이에 못마땅한 얼굴로 교수님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쉽게 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준 것은 우리 미국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의료기술이 뛰어났다는 건가요? 그런 척박하고 가난했던 나라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해줬던 건 우리 미국의 의료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준 의료기술을 한국에게 본받아라? 저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학생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학생은 의료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덕목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군요. 학생 말대로 우리 미국이 한국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도움을 줬던 것으로만 미국이 훌륭하다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 미국은 실제로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교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는 이런 미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미국의 의료 비용으로 제가 한국행을 선택해야 했고,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 의료 기술들은 분명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었음을 두 눈으로 봤고 공부했으니까 말이죠. 미국은 절대 한국인들에게 못 살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삶의 터전들을 개선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미국의 도움이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비를 들여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독이나 깨끗하고 질서가 바른 지역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인 마을에 국한되어 있을 만큼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인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그런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왜 미국인들도 가지 못하는 유명 대학을 외지인 한국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냐는 겁니다. 즉, 똑똑했던 너희들이 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년 만에 찾았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한국인들은 오죽할까 싶을 정도였죠. 교환학생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한 소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었고 며칠이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소녀였어요. 미국에는 이런 소녀들이 길에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매우 크죠. 또한 총기나 마약, 도박, 유흥 등이 심해서 이런 중독에 빠진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길에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길을 지나가려 하자 저를 피해 몸을 움직이다가 길 옆에 있던 풀숲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웠고 괜찮은지 물었죠.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소녀의 얼굴을 마주했는데 소녀는 매우 많이 굶은 듯 보였어요. 얼굴에 광대가 다 튀어나올 만큼 핏기가 없어 보였죠. 순간 저의 어릴 적이 생각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주연 언니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소녀처럼 미국의 뒷골목길들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과연 지금처럼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빵과 우유를 사서 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획하고 빵과 우유가 든 봉지를 낚아채더니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가슴속이 메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아득히 흐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주미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많이 놀라시는 듯한 눈치셨습니다. 아니, 미국은 경제대국이고 세계 1등 국가 아니니?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길가에 버려지는 게 그렇게 많아? 한국에서만 지냈던 주미 선생님은 이런 미국의 실상을 듣고는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게 사실이었죠. 아마 겉만 번드르르 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닐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차별하는 미국인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지난날 빵봉지를 낚아채간 소녀가 떠오르니 미국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저 같은 일개 한 간호사가 미국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꼭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연 언니가 저를 끝까지 책임졌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사연을 적은 오늘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엄마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껴주었던 주연 언니가 더욱 그리운 날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였네요. 벨라 샌더스 씨를 끝까지 지켜줬던 이주연 씨와 벨라 씨의 어머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뭉클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